지난 시간에 공차 분석했었죠. 예. 오늘은 공정 능력 분석에 대해서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저희 지난 시간까지 제품 설계 단계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QFD하고 공차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 품질 특성치에 대한 타겟값하고 톨러런스, 하한값, 상한값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어요. 품질 특성치라 그러면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인자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뭐 설계인자가 대표적으로 EC가 될 수 있죠. EC가 될 수 있고, 혹은 뒤로 넘어가면 공정 변수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설계에 관련된 변수들에 대해서 타겟하고 톨러런스를 먼저 결정을 하는 단계, 여기서.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는 타겟하고 톨러런스가 주어졌죠. 목표값하고 상한값, 하한값이 주어졌으면 그거를 이제 잘 미트를 해야 되겠죠. 우리 공정이 그 주어진 상한값, 하한값하고 타겟값을 얼마나 잘 만족시켜주고 있느냐, 그걸 한번 먼저 평가를 하게 돼요. 평가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나오면 뒤에 실험계획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공정을 개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조금 수정을 했는데 여기 측정 시스템 분석이라는 게 추가가 됐어요. 어느 제조회사나 뭐 그 공정을 진행하면 데이터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 측정을 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믿으려면 먼저 측정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는지 봐야 되죠. 여러분, 뭐 측정하는데 자 자체가 엉뚱한 자면 그 값을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측정 자체가 얼마나 믿을 만하냐, 측정 기계들의 퍼포먼스가 얼마나 믿을 만하냐,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안 했다가 추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7주차에 진행을 할 거고, 오늘은 요 공정 능력 분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목표는 이거예요. 이제 앞단에서 톨러런스가 결정이 됐어요. 톨러런스를 우리 공정이 얼마만큼 만족시켜주고 있느냐, 이거를 좀 정량화해서 내가 보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개념은 이래요. 품질 특성치 공정 변수라고 할게요. 이제부터 공차 톨러런스죠. 톨러런스와 우리 지금 공정의 3포를 비교한 지수예요. 그 공정 변수의 목표값과 허용 한계, USL, LSL 결정 시 고려하기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기반해서 타겟값을 결정하고 상한값, 하한값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게 기본인데 실제 프랙틱스로 보면 그 목표값을 뭐 도전적으로 잡을수록 좋을 텐데 우리 능력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너무 과도하게 잡으면 그거를 하나도 미트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원래는 우리 공정과는 일단 상관없이 고객의 요구 기반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능력이 어느 정도냐, 그것도 참고를 한다라는 겁니다. 완전 별개로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앞단에서 지금 공정 능력 평가가 설계 단계였지만 이 단계에서도 간접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또 메인은 아니지만 메인은 통계적 공정 관리예요. 통계적 공정 관리는 실시간이에요. 실시간으로 우리 공정이 안정화되어 있는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는 개념이고, 공정 능력은 조금 더 롱텀으로 보는 거예요. 뭐 주 단위, 월 단위로 그 주에 우리 공정 능력이 어땠느냐,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 설계 단계지만 이 단계에서도 같이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정 능력이 불량률과 유사한 개념이에요. 불량률이 USL하고 LSL을 미트하지 못하는 확률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차 분석에서 그 확률을 계산을 했었죠. US를 벗어나는 부분, LSL을 벗어나는 부분. 그러니까 불량률이 작으면 공정 능력도 좋고, 반대로 불량률이 안 좋으면 불량률도 커져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관계가 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건데, 불량률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정량적으로 공정 능력으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좋아지냐, 3포가 작을수록 공정 능력이 좋아져요. 그리고 공정 평균이 목표치 타겟값에 가까워질수록 또 공정 능력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고 의미가 뭔지를 이번 시간에 조금 다룰 거예요. 자, 우리 들어가기 앞서 이 개념, 여기
accuracy하고 precis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precision. 자, 이게 관역판이에요. 관역판인데 그 활을 쏴가지고 이렇게 다팅을 했어요. 다팅을 했더니 자, 일단 요 세로축을 봅시다. 세로축. 이건 accuracy가 있다. accurate가 하면 정확도라 그래요. 정확도가 있다라는 거는 내가 쏜 거의 평균이 타격값하고 일치를 하는 거예요. 평균이. 여기 보면 이 것들을 평균을 내면 정확하게 노란 데 들어가죠. 이것도 좀 흩어져 있긴 하지만 평균을 내면 노란색하고 일치를 해요. 그러니까 평균이 타겟하고 일치를 하느냐 관점이 accuracy 관점이에요. 이거는 평균이 여기고 타겟이 여기니까 차이가 있죠. 이것도 평균이 이쯤인데 타겟이 여기니까 차이가 있어요. 자, 요거는 accuracy가 있는 거, 이건 accuracy가 없는 거. 자, 가로로 볼까요? 가로로 보면 요거 두 개는 뭉쳐 있죠. 데이터가 밀집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의 데이터 대부분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산포가 작은 거죠. 자, 이거는 평균에서 많이 멀어져 있죠. 데이터들이. 산포가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프리시즌을 정밀도라 그래요. 이 정밀도가 높은 부분, 정밀도가 낮은 부분. 자, 여러분 뭐가 제일 좋죠? 네 가지 중에? 뭐 당연히 이게 제일 좋죠. 제일 안 좋은 거는 이게 제일 안 좋죠. 당연히. 자, 그러면 이거 두 개 중에는 뭐가 좋을까요? 자, 김보라 학생한테 박수. 예, 맞아요. 좀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자, 아까 김한별 학생이 말한 거는 뭐 샘플링을 더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멀어져 있는 게 모여지진 않아요. 그냥 점들이 더 많이 생길 뿐이지 산포는 그대로예요. 자, 이거는 일단 모여 있죠. 모여 있기 때문에 자, 평균을 옮기는 거는 생각외로 간단해요. 기계의 어떤 세팅을 조금 바꾼다든지 좀 조정을 하면 평균은 잘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거는 목표는 여기 있지만 의도하지 않은 대로 막 이렇게 산포가 많은 거죠. 이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개선의 측면에서 보면. 자, 여러분 사격을 생각하면 쉬워요. 저는 사실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총을 많이 쏴보진 못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쏘는 친구하고 이렇게 쏘는 친구하고 이 친구는 0점 조절만 잘하면 이렇게 잘 오겠죠. 근데 이 친구는 상당히 힘들어요. 0점 조절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산포 자체가 커서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개선의 측면에서 보면 이게 조금 더 이 부분보다는 개선이 쉬운 겁니다. 사실 저는 훈련소 때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이런 스타일. 그때 코감기가 걸려가지고 코가 막혀서 원래 쏠 때 숨을 딱 들이키고 쏴야 되는데 좀 그게 힘들더라고요. 예, 좀 다른 이야기 됐어요. 자, 조금 더 자세히 봅시다. 여기에 LSL 있고 USL 있어요. 자, 이 A, B, C 세 가지는 보면 어때요? 프리시전하고 애큐러시 측면에서 애큐러시는 만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평균하고 타겟은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프리시전이 커지죠. 산포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프리시즌은 B하고 D가 비슷한 수준인데 애큐러시가 떨어지는 거죠. 0점 조절이 안 된 거예요. 평균이 이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더 개념. 우리가 공정을 이제 3시그마를 이렇게 꺼보면 우리가 요거를 내추럴 톨러런스라고 이야기해요. 공정에서 나오는 톨러런스. 그러니까 내 데이터를 가지고 피팅을 했을 때 앞뒤로 3시그마, 토탈 6시그마가 되죠. 이 6시그마를 우리가 내추럴 톨러런스라고 해요. 뒤에 가서 공정 능력 계산이 나오겠지만 내추럴 톨러런스하고 톨러런스가 같으면 공정 능력이 1입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1이라고 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산포가 얼마나 크냐 작냐 그리고 accuracy, 평균에서 얼마나 멀어졌냐 가까이 있느냐 이 두 가지 조합에 의해 가지고 수많은 모양이 나올 수가 있죠. 그 수많은 모양이 나올 수 있는데 물론 타겟에 가깝고 프리시즌 산포가 작을수록 좋아요. 그것들을 정량화해서 비교를 하는 잣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CP, 나중에 CPK, PP, PPK라는 걸로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자, 봅시다. 공정 능력이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CP, CPK, PP, PPK가 있는데 먼저 산포만 고려를 하는 거는 CP하고 PP라 그래요.
CP, PP라 그러고 산포하고 평균하고 모두 고려한 거는 CPK, PPK라 그래요. 앞에서 보면 자, 이거 두 개는 평균만 다르지 산포는 같죠. 그러면 CP나 PPK, PP 값은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 가로로 보면 위에 두 개는 산포를 이제 보긴 보는데 군내 산포를 봐요. 군내 산포를 보고 밑에 거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 산포를 봐요. 군내 산포가 뭐고 전체 산포가 뭔지는 뒤에 가서 좀 봅시다. 일단 각각이 어떤 용도로 쓰인다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배치공정이라는 걸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배치공정은 배치라는 게 하나의 묶음이라는 뜻이에요. 묶음공정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묶음공정이라 그러고 하나의 세트로 묶여서 공정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트 내에 묶인 것들은 동일한 공정 조건에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진행되는 게 아니라 배치 단위로 공정이 진행되는 거죠. 대표적인 공정이 반도체예요. 반도체가 칩이죠. 반도체 칩인데 칩 단위로 프로세싱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반도체는 웨이퍼라는 게 있어요. 웨이퍼라는 게 그 반도체 칩이 있는 이 원판인데 여기다 뭐 회로를 새기고 해서 칩을 만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수많은 칩들이 있어요. 수많은 칩들이 있는데 이 칩 하나하나 프로세싱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웨이퍼 단위로 프로세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웨이퍼 내에 있는 칩들은 동일한 공정 진행 조건에서 가공이 돼요. 그래서 특성이 다 같다라는 거죠. 동일 웨이퍼 내에 있는 칩들은. 그래서 배치가 웨이퍼가 되는 거고 LCD 산업도 비슷해요. 우리가 웨이퍼란 개념이 트레이라고 불러요. 트레이 내에 있는 소자들은 또 같은 공정 진행 조건을 가져요. 이외 전자부품도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산포라는 것을 한 번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산포가 데이터가 중심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를 보는 건데 M개 웨이퍼가 있다고 먼저 봐요. 웨이퍼가 이렇게 M개가 있어요. 라지 M개가 있고 각 웨이퍼마다 칩들이 이 조그만 네모 하나가 칩이에요. 칩들이 꽤 많이 들어있죠. 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라지 N개만큼 들어있다고 봐요. 그러면 첫 번째 이 X11이라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 웨이퍼의 첫 번째 칩, X1N이라는 거는 첫 번째 웨이퍼의 마지막 칩이라는 거, 그걸 나타내요. 그게 측정치를 나타내는 거고, 이거 두 번째 웨이퍼, 마지막에 N번째 웨이퍼 되는 거고. 그래서 뮤1이라는 거는 이 첫 번째 웨이퍼 칩들의 평균이에요. 그걸 다 N개만큼 더해가지고 N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리고 시그마 1 제곱이라는 거는 첫 번째 웨이퍼의 산포예요. 그래서 이 자기 평균에다가 각 개별 값들을 다 빼서 제곱해서 더해져서 개수로 나눠져요. 그래서 웨이퍼별로 평균하고 산포를 구할 수가 있죠. 웨이퍼별로 평균하고 산포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통계 배울 때 데이터 개수에 -1로 나눠졌었죠. 산포를 구할 때. 그게 이제 불편 추정량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주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해요. 왜냐? 이거 자체가 모집 단위예요. 모집 단위고 N이 워낙 큰 수고 M이 큰 수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모집 단위다. 모집 단위일 때는 개수대로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계산을 했지만 데이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걸 계산을 못 할 거예요 아마. 자, 전체 평균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M개 웨이퍼의 평균을 다시 평균을 내는 거예요. M개 웨이퍼별로 평균이 있었죠? 그 평균들을 다시 평균을 내는 겁니다. M개 다 더해가지고 M으로 나눠주고 그럼 전체 평균이 돼요. 그리고 전체 산포는 각 개별 데이터에서 전체 평균을 빼고 이 차이를 제곱을 해서 MN개만큼 다 더해져서 나눠져요. 이게 전체 산포죠. 전체 산포인데 자, 요걸 좀 트릭을 써볼게요. 트릭을 쓴다는 게 이 중간에 i번째 웨이퍼의 평균을 빼고 더했어요. 빼고 더하면 그냥 없어지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없어지고 이게 앞에가 한 묶음, 뒤에 한 묶음에서 제곱을 풀어줘요. 우리
a 플러스 b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2ab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a이고 이게 b고 2a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로를 이제 시그마를 넣어가지고 한번 풀어보면 이 앞부분은 이렇게 돼요. 앞부분이 이렇게 되고 뒷부분은 이 부분은 이렇게 내려오고 이 마지막에 곱한 거는 계산해 보면 0이 돼요. 0이 됩니다. 0이 되고 자 이거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 자세한 수식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 이거 보시고 그래서 이게 시그마 i가 i번째 웨이퍼의 산포라 그랬죠. i번째 웨이퍼의 산포를 다 더해가지고 평균을 내줬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i번째 웨이퍼의 평균하고 전체 평균에서 이게 i번째 웨이퍼의 평균이 전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산포를 낸 거고 자 그렇게 되면 이 텀을 우리가 위딘 산포라 그래요. 위딘 산포 웨이퍼 내의 산포를 보는 겁니다. 웨이퍼 내의 산포 그리고 이거를 웨이퍼 간 산포 비트윈 산포라 그래요. 그 전체 산포는 위딘 산포하고 비트윈 산포 두 개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 수식에서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나요? 조금 그럼 이해하시는 거죠? 한번 전개를 하면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는데 이 m이랑 숫자하고 웨이퍼 개수하고 그 칩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가 다 조사를 못해요.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만 셀렉션해서 조사를 합니다. 자, m개 중에 이 스몰 m개의 웨이퍼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전체 n개 칩 중에 n개를 선택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요거 수정해서요. 스몰 m이라고 바꿔주세요. 예. 스몰 m. 전체 n개 중에 뭐 이제 1000장 있으면 약 10장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샘플링을 하고 웨이퍼에서도 이거 다 조사해서 다 측정하는 게 아니라 대략 이 정도 포인트만 찍어서 조사를 하는 거죠. 왜냐? 측정하는데 캐퍼의 이슈가 있으니까 다 조사를 못하죠. 그래서 m개만큼 m개 웨이퍼만 선택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웨이퍼의 원래 산포를 하려면 이거 다 조사를 해야 되죠. 산포를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13개, 예를 들어 13개라 그럴게요. 13개 포인트만 내가 조사를 해서 이 전체를 산포를 보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 추정을 한다는 개념이고 이제 추정하게 되면 n-1이 돼요. n-1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웨이퍼에 대해서도 평균하고 산포가 계산될 거고 뭐 n번째 웨이퍼에 대해서도 평균하고 산포가 계산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 학기에 우리 이거 많이 했죠. 전체 모집단에 이제 뮤하고 시그마가 제곱이 있는데 이거 추정하는 개념으로 x바 쓰고 s 제곱 쓴다 그랬죠.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도 우리가 전체를 다 조사하지 못해서 모르기 때문에 x바를 쓰는 거고 시그마 제곱도 다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S1 제곱으로 추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추정을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토탈 산포는 어떻게 추정하나요? 토탈 산포는 내가 mn개만큼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샘플링을 이만큼 했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그 표준편차 구하는 공식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서 x바는 xi바를 다 i번째 웨이퍼의 평균들을 다 더해가지고 평균을 내준 거예요. 이렇게 더블바가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위딘 산포라는 개념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그 i번째 웨이퍼의 산포 추정치 이거 있잖아요. 이것들을 다 더해가지고 평균을 내줘요. 더해가지고 평균을 내줍니다. 자, 위딘 산포라는 거를 국내 산포라고 하기도 하고 웨이퍼 내 산포로 하기도 하고 뭐 반도체로 치면 란 내 산포로 하기도 해요. 자, 왜냐? 이거
시그마 i라는 것 자체가 i 번째 웨이퍼에 국한된 거예요. i 번째 웨이퍼 내에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이 얼마나 서로 떨어져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웨이퍼 내의 데이터들만 가지고 산포를 계산했기 때문에 within 산포라 그래요. 자, between 산포는 봅시다. 군간 산포 혹은 웨이퍼 간 산포라고 하는데 이게 평균이죠. i 번째 웨이퍼의 평균이에요. 이거 전체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평균끼리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웨이퍼, 두 번째 웨이퍼, 세 번째 웨이퍼, 웨이퍼별로 평균이 있죠. 그 평균 값들 간의 차이가 산포가 얼마나 있는지 보는 게 between 산포 개념입니다. 이거 두 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within 산포는 웨이퍼 내에 있는 웨이퍼 내에 하나의 웨이퍼가 있으면 데이터가 13개 이렇게 있을 건데 이 13개 데이터가 얼마나 서로 떨어져 있느냐, 멀어져 있느냐 개념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within 산포는 웨이퍼별로 산출이 가능해요. 근데 between 산포는 이 13포인트의 평균이 있죠. 그리고 이 13포인트의 평균이 있어요. 이 평균끼리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는 개념. 평균끼리. 자, 그래서 between 산포는 웨이퍼 한 장 가지고 산출이 안 돼요. 웨이퍼가 여러 장 있어야지 웨이퍼 간 평균을 비교할 수 있죠. 평균이 여러 개 나와야지 비교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웨이퍼 한 장만 있어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좀 많은 웨이퍼를 보는 게 좋겠죠. 자, 여러분 한번 이때까지 나온 공식들을 가지고 한번 풀어봅시다. 제가 웨이퍼가 6장 있다고 가정을 해요. 6장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웨이퍼별로 5개 데이터를 뽑았어요. 이거 가지고 전체 산포, 웨이퍼 내 산포, 웨이퍼 간 산포를 한번 구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우리가 between 산포를 아까 이렇게 계산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계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까 공식에 보면 우리가 산포 분할할 때 전체 산포는 within하고 between의 합으로 구성이 되죠. 이 취지를 그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계산한 게 통계적 추정으로는 이게 맞아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계산하기도 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계산하냐? 삼성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요. 예. 근데 데이터가 많으면 이거 두 개 별로 큰 차이 안 납니다. 거의 소수점 자리 차이 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봅시다. 저는 이제 엑셀로 좀 쉽게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나중에 실제로 푸실 때는 엑셀이 안 되니까 계산기로 다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충분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먼저 웨이퍼별로 평균을 먼저 구해볼까요? 웨이퍼별 평균. 에버러지죠. 그러니까 첫 번째 웨이퍼의 평균이 25. 이렇게 하면 자, 웨이퍼별로 평균이 계산이 됐죠. 자, 웨이퍼별로 시그마 제곱을 구해봅시다. 그러면 거기서 S. 자, 이게 웨이퍼별 산포예요. 웨이퍼별로 이만큼 산포가 있다라는 거고. 여기 보면 네 번째 웨이퍼가 좀 문제가 크죠. 데이터들이 들쭉날쭉하다라는 거예요. 5.5라는 게. 반면 두 번째 웨이퍼는 산포가 좋아요. 데이터들이 거의 조밀하게 모여있다라는 거고. 자, 산포가 이렇게 되고, 그럼 자, 산포가 이제 웨이퍼별 산포고, 비트윈 산포를 구해볼까요? 비트윈 산포. 제가 여기에 적은 거는 일단 웨이퍼별 산포, 웨이퍼별 산포가 되는 거고. 군내 산포라고 표현을 할게요. 군간 산포. 자, 군간 산포는 이 평균들 간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산포가 S 이렇게 되고,
이 평균들끼리 서로 차이가 나는지 보는 개념이죠. 그 웨이퍼들 평균들 간에 이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군내 산포. 군내 산포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웨이퍼별 산포가 있는데 이거를 평균 낸다고 했죠. 그래서 잠시만요. 예, 질문이 공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계산한 걸 보면 평균을 가지고 계산을 한 거죠. 웨이퍼별 평균 가지고 평균끼리 얼마나 서로 멀어져 있는지 보는 거기 때문에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를 쓴 거예요. 이 웨이퍼별 산포는 웨이퍼별로 데이터를 본 거고, 군내 산포는 자 이것들을 평균을 낸 거예요. 이것들을 평균을 내고. 뭐 군내 산포를 웨이퍼 한 장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웨이퍼 6장이 있으면 이 정보를 다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6장을. 그리고 전체 산포. 전체 산포는 이렇게 해서 전체 데이터를 다 산포를 내주는 거죠. 이렇게. 아, 이게 아니라 이걸 써야죠. 공간 산포.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제가 이 데이터들을 찍은 것들이 5개씩 이렇게 찍어놨어요. 찍어놨는데 보면 이 차트만 보더라도 공간 산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이 웨이퍼별로 차이가 좀 나죠. 평균들이 이렇게 들쑥날쑥하죠. 이것들이 우리가 공간 산포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군내 산포는 이 부분이 좀 작은 거고 좀 일정하게 유지되는 편이고, 이런 식으로 차트를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CP를 한번 구해 봅시다. 자, CP는 위딘 산포만을 고려하는 거예요. 위딘 산포만을 고려하는 거고, 공정 톨러런스하고 위딘 산포를 비교를 하는 건데, 분모에 6 시그마가 들어가요. 이때 시그마를 쓸 때 위딘 시그마를 쓴다라는 거죠. 위딘 시그마를 쓰고 분자에 톨러런스가 들어가요. 톨러런스. 그래서 위에가 내가 얼마나 여유가 있느냐, 마진에 해당되는 거고, 이거 대비 내 공정의 산포가 어떻게 되느냐, 이 B를 보는 거죠. 자, 아까 그 내추럴 톨러런스가 6 시그마가 정확하게 톨러런스일 때 우리가 내추럴 톨러런스 그때 공정 능력이 1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내추럴 톨러런스하고 USL-LSL이 같으면 이게 분자 분모 같으니까 1이 되겠죠. 그리고 이 시그마가 보면 이게 분모가 있기 때문에 작으면 작을수록 CP가 개선되겠죠. 시그마가 작아진다는 거 개념 자체가 산포가 작아진다는 거니까 공정이 더 그 데이터가 밀집되어 있다라는 거죠. 안정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예제를 하나 봅시다. USL하고 LSL 뺀 이 톨러런스가 뭐 단위를 6이라고 일단 가정을 할게요. 6이라고 했을 때 시그마가 1이면 1이에요. 계산이 하면. 시그마가 2면 산포가 커진 거죠. 커지니까 공정력이 안 좋아질 거죠. 0.5만큼 떨어졌어요. 시그마가 0.5로 1에서 2배만큼 개선이 되면 그만큼 공정력은 2배 올라간다는 개념입니다. 아주 심플하죠. 그러니까 공정 능력은 전체 톨러런스 대비 우리가 6 시그마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 평균이 하나도 고려가 안 돼 있죠. 산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산포만.
자, 이제 평균이 좀 바뀌는 경우를 한번 고려해 봅시다. 우리가 A, B, C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각 케이스의 시그마가 다 1이에요. 산포가 1인데 이 평균이 50이에요. 타깃이 50인 거죠. A는 정확하게 공정 평균하고 타깃이 일치를 해요. 애큐러시가 좋다라는 거죠. 애큐러시가 좋고. 그랬을 때 우리가 CP를 계산을 하면 1.67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 평균이 왼쪽으로 이동됐죠. 이동됐지만 CP는 반영이 안 돼요. 그대로 1.67이에요. 이건 오른쪽으로 이동했는데 이동했지만 그대로 1.67입니다. 그러니까 CP 자체는 공정평균이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애큐러시는 반영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금 이것까지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반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취약한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죠. 왼쪽으로 공정이 시프트하게 되면 두 개 중에 어디가 취약한가요? 왼쪽이 더 취약하죠. 왼쪽이 불량이 더 많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오른쪽이 더 취약해지죠. 오른쪽이 USL을 벗어나는 부분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평균이 이동하게 되면 반드시 취약해지는 부분이 생길 텐데 그 취약해진 부분 기준으로 공정 능력을 계산해 보자라는 게 CPK 개념이에요. 그래서 CPK는 왼쪽 오른쪽 두 가지 다 계산합니다. 근데 한쪽만 계산하기 때문에 이 페어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여기 6시그마면 3시그마로 나눠줘요. 한쪽만 보기 때문에 3시그마를 나눠주고 50에서 45까지 거리 50에서 45까지 거리 이게 55죠. 그러니까 이 거리 중에 미니멈을 택하는 겁니다. 취약한 부분을 택한다는 게. 근데 두 개 같으니까 똑같이 그냥 1.67이 되죠. 자, 이 부분 볼까요? 이 부분은 왼쪽은 47에서 45까지 2라는 마진밖에 없죠. 반면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이쪽은 마진이 더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는 7일 거고 여기는 2예요. 8이고 2가 되죠. 그래서 3분의 2, 3분의 8 하면 왼쪽이 취약하니까 이거가 미니멈이 돼서 계산이 돼요. 0.67이 되는 거고. 자, 오른쪽은 어디가 취약하죠? 밑에는 오른쪽이 취약하죠. 여기는 마진이 3만큼 있고 왼쪽은 7만큼 마진이 있어요. 그래서 3만큼 마진 있는 부분 기준으로 계산해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치우쳐지면 필연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생기는데 그 기준으로 공정 능력을 보겠다라는 게 CPK입니다. 자, 그래서 CPK는 공정의 평균까지 고려하는 개념이고 공정 타겟과 공정 평균을 비교해서 USL하고 LSL 가운데 취약한 부분을 기준으로 공정 능력을 산출을 합니다. 수식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두 개 중에 미니멈을 취하고 우리가 이거를 왼쪽을 우리가 low specification limit 이 LSL 부분을 CPL이라고 표시를 하고 오른쪽을 CPU라고 표시를 해요. 이거 두 개 중에 미니멈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그마는 CP니까 within을 써요. within을 쓰고. 자, 여러분 CPK는 절대 CP보다 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해봤자 CP보다 같거나 뭐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정확하게 타겟팅이 됐을 때, 애큐러시가 완벽할 때만 비로소 CP하고 CPK가 같아요. 조금이라도 타겟에서 멀어지면 그것만큼 반영돼가지고 CP에서 CPK로 값이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공정 능력을 CP를 다른 말로는 잠재 공정 지수라고 해요. 잠재. 그러니까 현재 퍼포먼스는 아닌데 우리가 아까 그 애큐러시하고 프리시전 말씀드릴 때 공정 평균을 이렇게 쉽게 옮길 수 있다 그랬죠. 0점 조절하면 되듯이 산포 개선보다는 평균 조정이 생각보다 쉬워요. 공정의 어떤 오퍼레이팅 기준을 좀 바꿔준다든지 하면 평균은 잘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CPK에서 CP까지는 언제든지 올라올 수가 있어요. CPK는 현재 퍼포먼스를 나타내주는 정보라고 볼 수 있고 CP는 CPK가 어디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을까, 잠재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거를 보여주는 장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거를 한번 풀어보세요.
LSL, USL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내추럴 톨러런스를 말하는 겁니다. 있을 때 CP하고 CPK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제일 위에 거는 어떻게 해죠? CP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지금 보면 같죠? 이 내추럴 톨러런스하고 LS, US 같죠? 같으니까 1입니다. 첫 번째는 1이고 정확하게 accuracy가 완벽하니까 CP하고 CPK 값이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CPK도 1.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산포가 좀 줄었죠? 줄어가지고 USL이 뭐 이거 칸으로 보면 6칸으로 보면 6칸이고 4칸이니까 6분의 4가 되죠. 4가 되고 그리고 accuracy가 평균하고 타깃이 같으니까 CP하고 CPK가 같겠죠. 이것도 이렇게 돼요. 아, 6분의 아니죠. 왜 그러세요? 4분의 6 맞잖아요. USL하고 LSL가 여기까지는 6칸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그리고 내추럴 톨러런스가 4죠. 예. 깜짝 놀랐네. 자, 여기 CPK. 맞죠? 자, 이거는 산포가 더 줄었죠. 이게 하나, 둘, 셋, 8칸일 거예요. 8칸이고, 그러니까 8만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사실 이거하고 지금 길이는 같죠, 위에가. 같지만 제가 상대적으로 적는 거예요. 위아래 8이고 밑에가 4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1.5고 2 이렇게 공정이 계산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거는 산포만 보면 8분의 4 아까랑 똑같은데 지금 보면 오른쪽으로 치우쳐졌죠. 오른쪽으로 치우쳐졌으니까 왼쪽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오른쪽만 계산을 하면 돼요. 오른쪽을 계산을 하면 되는데 반쪽만 보면 그 4죠. 분자가 4고 이게 2시그마죠. 그러니까 이게 4가 되고 이건 2분의 3은 아닐 건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4가 아니라 여기가 평균에서 USL에서 평균을 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USL에서 평균을 빼는 개념이니까 이 길이만 보는 겁니다. 2가 되는 거죠. 2. 위에 2가 되고 반트만 보니까 2가 되고 그래서 이거는 1이 되고 이거는 2가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하고 첫 번째 거하고 비교를 해봐요. 첫 번째하고 비교하면 CPK는 똑같이 1이에요. 첫 번째 거하고 네 번째가 CPK는 똑같이 1이지만 CP가 이게 훨씬 더 크죠. 산포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1이고 같은 1이지만 이거는 개선의 여지가 크게 없는 거고 이거는 2까지 쉽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평균만 맞춰주면 2까지 쉽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잠재 공정 능력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시그마만 보니까 3시그마가 이 전체가 6시그마죠. 6시그마가 4니까 3시그마는 2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6시그마가 4가 되는 거죠. 아까 이거 계산했던 게 좀 오류가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아까 공간 산포를 할 때 지금 산포 단위가 전부 베리언스로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표준 편차가 아니라. 그래서 베리언스로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계산을 해서 계산 결과가 좀 안 맞았어요.
자, 그랬을 때 군간 산포가 이게 이제 군간 산포가 평균들의 산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배련세를 구하면 8이 되고 군내 산포는 3.25, 전체 산포는 9.59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쉬는 시간에 한 학생이 아주 좋은 질문을 해줬어요. 누가 질문했지? 기억이 안 나요. 누가 갑자기 잠시만요. 자, 토탈 산포는 위딘 산포하고 비트윈 산포의 합으로 구성이 돼요. 자, 이게 원래는 맞아요. 맞는데 언제 맞냐? 모집 단위일 때 맞아요. 모집 단위일 때. 모집 단위일 때 다 n-1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모집단 전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할 때는 이게 맞아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샘플링으로 추정을 하는 개념이죠. 추정을 하게 되면 계산법이 좀 달라져요. n-1로 나눠주기 시작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식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합해서 토탈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편법으로 토탈을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도 있고, 근데 제가 제안하는 건 이렇게 구하는 거를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모집 단위에 대한 게 아니라 이게 샘플링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을 하면 이거 두 개가 합이 이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6.3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걸 빼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방식으로 계산을 한 거죠. 이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이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방식, 이게 두 번째 방식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만약에 전체 모집 단위다. 이게 전체 데이터 셋이다. 그렇게 가정을 하고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이렇게 풀면 이게 합이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추정한 거는 샘플링한 거를 가정하고 풀었기 때문에 이 공식으로 다 계산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합이 토탈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쉬는 시간에 누가 질문했지? 아주 좋은 질문을 했는데 오른쪽으로 갔죠. 오른쪽으로 지금 두 칸 갔죠. 평균이. 오른쪽으로 두 칸 가든 왼쪽으로 두 칸 가든 똑같아요. 만약에 왼쪽으로 두 칸 가서 이렇게 되더라도 똑같이 CPK1이고 CP2로 나올 겁니다. 오른쪽 왼쪽 상관없어요. 마진이 중요한 겁니다. 어느 쪽 마진이 얼마나 더 줄어들었느냐, 그 관점에서만 계산을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PP를 봅시다. PP는 CP하고 대응이 되는데 다른 점이 하나예요. 토탈 산포를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위딘 산포만 봤는데 비트윈 산포를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공정 톨러런스와 이거 좀 수정해 주세요. 토탈로 수정해 주세요. 토탈 산포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모에 토탈 산포가 들어가고 분자에 톨러런스가 들어가요. 자, PPK는 공정이 이제 평균까지 고려를 한 개념인데, 타겟하고 공정 평균을 비교해서 USL하고 LSL 가운데 취약한 부분, 오른쪽으로 갔으면 USL이 취약할 거고 왼쪽으로 이동했으면 LSL이 취약할 거예요. 취약한 부분 기준으로 공정 능력을 산출을 하는 겁니다. 이때 토탈 산포를 고려를 하는 거고, 그래서 공식 보면 아까 CPK랑 비교가 되죠. CPK랑 이 부분이 다르죠. 시그마가 CPK에서는 시그마 미딘을 썼는데 여기서는 토탈을 씁니다. 여러분 많이들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 시그마 제곱 토탈이 플러스 이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제곱이 붙어야지 합이 성립되는 겁니다. 이거 제곱 없이 이렇게 다 안 더해져요. 제곱 단위로 해야지 합이 됩니다. 자, 왼쪽을 우리가 아까는 CPL, CPU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PPL, PPU가 돼요. PPL하고 PPU를 각각 계산해서 그 중에 작은 거가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우리 추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우리가 파라미터에 해당되는 거예요. 모집단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알려면 아까 라지 M, 라지 N 개만큼 데이터 전체를 다 모아야 돼요. 근데 그게 무한대로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까 제가 라지 M이라고 말을 했지만 M이 엄청 큰 숫자예요. 여기 웨이퍼가 계속 나오고 있죠. 계속 생산이 되니까 오늘도 데이터가 나오고 내일도 나오고 그 모든 데이터를 다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크기의 데이터를 다 계산을 해야 되는 전체 모집단의 개념인 거고, 우리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일부 샘플링해서 이거 추정을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근데 이 CP를 우리 CP 햇으로 추정을 하는데 USL하고 LSL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확률 변수가 아니에요. 확률 변수 아니고. 근데 시그마 위디는 우리가 그 모수인데 이거를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죠. 데이터를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위딘이 좀 다를 겁니다. 자, 그래서 위딘을 우리가 아까 앞 페이지에서 구한 위딘 햇으로 계산을 해요. 위딘 햇. 위딘 햇은 이 공식으로 구하죠. 이게 자, 이 공식으로 위딘 햇을 구하죠. 위딘 햇으로 구하고 CPK도 똑같아요. 여기서 위딘을 위딘 햇으로 추정을 하는 거고, 평균도 우리가 전체 평균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샘플링한 데이터의 평균으로 쓰는 겁니다. 이 부분을 U를 모수를 이렇게 추정하고 이 시그마를 이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 토탈을 이 토탈로 추정을 하고 U는 전체 평균 샘플 데이터의 전체 평균으로 추정을 하고 이런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학기 통계에서 그 추정할 때 추정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라 그랬죠. 점 추정하고 구간 추정이 있어요. 자, 이거는 점 추정에 해당되는 거예요. CP라는 값을 내가 샘플링한 데이터 가지고 하나의 값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 공식으로 하면 하나의 값으로 추정이 되겠죠. 두 번째 방법이 신뢰 구간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신뢰 구간. 신뢰 구간으로 추정하는 거는 어떤 유의 수준에 대해서 구하는 건데, 이게 유의 수준 알파에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것도 오타네. 유의 수준 1 알파. 유의 수준 맞습니다. 신뢰 구간 95% 신뢰 구간이면 5% 유의 수준이죠. 맞죠? 그래서 자, CP라는 거에 하하는 이렇게 계산이 되고 상하는 이렇게 계산이 돼요. 예를 들어 유의 수준 5%면 이 구간 내에 참 CP라는 게 모르는 값이지만 있을 확률이 95%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지난 학기에 평균하고 시그마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하는 거를 배웠었죠. 신뢰 구간의 의미가 상한과 하한이 있으면 그 상한과 하한이 내가 모르지만 그 값을 포함할 확률이 95%인 구간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CP라는 거, 이 파라미터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이 CP 햇이라는 점 추정 값이 이 구간 추정에 사용이 되는 겁니다. 하한값, 상한값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요건 아까 이 CP 햇은 여기서 계산이 되죠. 이렇게 계산이 될 건데 요거는 우리 카이스퀘어 제곱 분포예요. 그 값을 쓰는 데인데 n이 데이터 개수예요. 데이터 개수인데 그 웨이퍼 한 장당 개수가 되는 거죠. 그게 분모로 들어가 있어요. 분모로 들어가 있다는 거는 이게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죠? 이 값 자체가 작아지겠죠. 그리고 그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작아지고 아마 이거는 커질 건데 이거를 다 계산을 해보면 데이터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구간이 좁아져요. 그만큼 주는 정보가 더 많기 때문에 내가 더 정밀하게 구간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왕이면 동일한 CP 햇 값이더라도 CPK 값이더라도 데이터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구간이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10개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CP를 추정한 거랑 100개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CP를 추정한 거랑은 무게감이 다르죠. 주는 신뢰감이 더 달라요. 100개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줘요. 그만큼 구간도 더 정밀하게
조밀하게 정보를 주는 겁니다. 9에서 10 사이다 이거랑 9에서 10 사이다 이거랑 뭐 5에서 15 사이다 이거랑은 정보가 주는 의미가 다르죠. 9에서 10 사이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주는 거죠. 정밀하게 신뢰 구간을 주는 거죠. 데이터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구간이 좁아진다는 개념입니다. 이거 좀 오타가 많은데 이것도 지워주세요. 이것도 95%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아까 구한 데이터예요. 이거 가지고 한번 실제로 CP, CPK, PP, PPK를 한번 구해 봅시다. 그리고 신뢰 구간도 한번 구해봐요. 신뢰 구간은 이 공식을 여기에서 보면 되죠. 여기서 하나 더. 이 카이스퀘어 제곱, 이 카이스퀘어 제곱이 있는데 우리 카이 제곱 분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말한 카이 제곱 이 말은 이 면적이 알파인 이 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한 하한 값을 구하면 되겠죠. 예. 우리 CP만 한번 구해 봅시다. CPK까지는 말고. 우선 점초정 값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예. 아까 우리가 다 계산을 해놨죠. 그건 제외하고. 자, 군간 산포가 8, 군내 산포가 3.25, 전체 산포 9.59 이렇게 돼 있죠. 군간 산포가 훨씬 크네요. 자, 이거는 시그마 제곱이에요. 제곱이기 때문에 시그마 단위로 고쳐주려면 루트를 해야 되죠. 루트로 하면 이렇게 돼요. 뭐가 되고, 아유. 그러면 우리 자, 6 시그마 미디는 어떻게 되냐면 이 군내 산포에다가 6을 곱해주면 되죠. 자, 토탈은 6 시그마에다가 여기에다가 6을 곱해줍니다. 자, 이거랑 뭐를 비교하는 거죠? 톨러런스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톨러런스가 문제에서 여기 안 적어져. 여기 뒤에 나와 있어요. 문제에서. 안 나와 있구나. 톨러런스를 우리가 예를 들어 USL을 USL을 여기서 30, LSL을 10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CP는 어떻게 되죠? USL 빼기 LSL 나누기 6 시그마인데 미딘으로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이걸로 나눠주면 됩니다. 1.84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자, PP는 똑같이 USL 빼기 LSL인데 전체 산포로 나눠주는 거죠. 전체 산포 6 시그마 이걸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1.84
뭐 0.8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CPK는 여러분 이거 전체 평균하면 얼마냐면 24예요. 전체 평균이. 자, 24면 어디로 치우쳐져 있는 거죠?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나요?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나요?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지금 톨러런스가 여기가 10, 30인데 평균이 그럼 센터 20일 건데 24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만 계산을 해주면 돼요. 취약한 부분. 자, 그러면 마진이 얼마 있죠? 지금 6만큼 있는 거예요. 6을 3시그마로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3시그마로 나눠줄 때 이 시그마를 위딘으로 하냐 토탈로 하냐 이 차이예요. 자, 그래서 봅시다. CPK는 6을 나눠주는데 3시그마로 나눠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요거 이게 6시그마니까 이거의 반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 값의 반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CPK가 1.10이 되는 겁니다. 1.12 PPK. 똑같이 6을 나눠주는데 3시그마로 나눠주는데 이게 6시그마죠. 이거를 다시 2로 나눈 거를 나눠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네 가지에 대한 자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쓰면 CP 햇이에요. 햇. 추정값입니다. 추정값. CP에 대한 추정값, PP에 대한 추정값. 다 햇이에요. 추정치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봤을 때 이게 보면 CP가 1.85인데 PP로 가면서 이만큼 줄었고 또 CPK로 가면서 이만큼 줄었고 PPK로 가면서 이만큼 줄었고. 자, 줄기만 해요. 자, 여러분 보시면 CP가 있고 CPK, PP, PPK가 있는데 자, 이렇게 가면서 감소해요. 뭐 때문에 감소하느냐? 타겟팅이 정확하게 안 돼서 액큐러시가 부족해서 이렇게 가면 감소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가면서 감소해요. 왜 감소하느냐? 비트윈 산포 때문에 랍별 평균이 이렇게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면 여기 보면 랍별 평균이 균일하지 않고 서로 다르죠. 분포가 있죠. 일정한 값이 아니라 어떤 거는 25고 어떤 건 26이고 작은 건 21까지 떨어지고 큰 건 28까지 올라가고 랍별 평균이 저렇게 차이 나는 게 비트윈 산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윈 산포가 있기 때문에 CP에서 PP로 가면서 또 값이 떨어져요. 이거 두 개 페널티를 다 먹은 게 PP가 가장 하드한 조건에서 공정을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공정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좀 이야기를 더 하겠지만 이 CP하고 CPK가 차이 난다. 혹은 PP하고 PPK가 값이 차이 난다 그러면 공정을 평균을 이동시켜줘야 돼요. 타겟으로. 그리고 CP하고 PP가 차이 나거나 CPK하고 PPK가 차이 난다 그러면 비트윈 산포를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웨이퍼끼리 차이 나는 부분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따져보면 뭐 이것만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가장 모든 것을 다 반영한 공정 평균도 반영하고 낙관 산포까지 반영한 이게 가장 현실적인 게 아니냐. 이것만 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만 이거 세 개를 같이 보는 이유가 있죠. 여기 PPK하고 PP를 비교한다는 거는 내가 낙관 산포를 제거했을 때 공정력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냐. 그 목표치를 볼 수 있는 거고 CPK하고 CP를 비교해가지고 보면
낙관 산포가 아니고 타겟팅을 했을 때, 애큐러시를 제거를 했을 때 공정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를 보는 거고, 이거 위에 거랑 밑에 거를 비교한다는 거는 낙관 산포를 제거했을 때 공정 능력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온전한 거고 여기서 뭔가 타겟팅이 안 되거나 애큐러시가 떨어지거나 낙관 산포가 있으면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같이 비교를 해주는, 같이 어느 부분에서 취약한지를 보려고 여러 관점에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반도체에서 CP를 또 보는 이유가 있어요. CP는 낙관 산포를 고려를 안 하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렇게 있을 때, 첫 번째 웨이퍼, 두 번째 웨이퍼 있을 때, 첫 번째 웨이퍼가 이렇게 찍혔어요. 두 번째 웨이퍼가 이렇게 찍혔어요. 세 번째 웨이퍼가 이렇게 찍히고, 네 번째가 이렇게 찍혔다. 지금 웨이퍼별로 차이가 들쑥날쑥 엄청 많이 나죠. 이렇다 하더라도 이 웨이퍼 내의 이 산포, 웨이퍼 내의 이 산포, 웨이퍼 내의 산포만 균일하게 유지가 되면 CP는 값이 안 떨어져요. 이런 경우면 CP에서 PP로 갈 때 값이 왕창 떨어져요. 자, 근데 이게 이렇게 웨이퍼별로 차이가 들쑥날쑥 나는 게 안 좋은 거죠. 안 좋은데 특히 언제 안 좋냐면 그 모든 공정이 다 세팅이 되고 공정 개발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 공정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대량 생산하고 있는데도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그럼 정말 안 좋은 거죠. 모든 공정을 다 결정해놓고 여기서 나오는 대로 팔겠다라고 한 상황인데 웨이퍼별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품질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용인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 언제 이런 상황이 용인이 될까요? 여러분, 어떨 때 좀 이런 상황이 허용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제가 조금 약간 힌트를 줬는데, 이런 상황이 허용 안 되는 경우는 대량 생산할 때예요. 근데 여러분들 공정을 처음 개발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공정 처음 개발할 때 어떻게 하죠? 계속 뭔가 바꿔봐요. 이렇게 바꿔봐서 성능이 좋아지나? 이렇게 바꿔봤을 때 성능이 좋아지나? 그리고 우리가 라스 스플릿해서 테스트한다 그러는데, 웨이퍼를 조건을 쪼개가지고 이 웨이퍼 진행할 때 조건하고 다음 웨이퍼 진행할 때 조건하고 조건들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계속 테스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더 좋은 조건을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이니까 이런 현상이 당연하게 나타나요. 그런 공정 개발 단계에서는 이런 현상이 당연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굳이 PP로 계산을 하네요. CP만 중요해요. 여러분, CP는 어떤 상황에서든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을 한 것끼리는 이 동일한 웨이퍼 내에 있는 칩들은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값들이 나오는 게 맞아요. 이 웨이퍼 내의 값들이 차이가 난다는 거, 이거가 이렇게 커지는 거에 대한 용납은 안 돼요. 그래도 공정 개발 단계에서는 웨이퍼끼리 차이 나는 거는 용인이 된다. 왜냐하면 처음에 맞춰가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저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그래서 공정 개발 단계에서는 CP를 많이 봐요. CP. 란 웨이퍼 내에 칩들이 얼마나 산포가 있느냐. 근데 대량 생산 단계로 오게 되면 웨이퍼들도 다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웨이퍼끼리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기 시작하는 거고, 그 개념이 반영된 게 이제 PP가 되는 거죠. 제가 그 반도체 품질팀에 있을 때 소속된 게 양산팀이었는데 대량 생산을 관리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서가 가장 많이 보는 인덱스가 PP예요. PP하고 PPK. PP하고 PPK를 가지고 그 주요 공정에 대해서 매주 사람들을 불러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번 주 뭐 CMP 포토 분들 오세요 해가지고 PP하고 PPK가 이런데 왜 이렇게 떨어졌죠? 추궁을 하는 거죠. 추궁을 하면 이번 주에 뭐 설비가 갑자기 서가지고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그래요? 그러면 언제까지 설비 고칠 수 있죠? 그럼 설비 언제까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럼 네, 그러면 제가 체크리스트에 반영을 하고 다음 주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나서 지난주에 설비 고장 난 거 다 고치셨나요? 그래서 아직 뭐 다른 일이 바빠서 그러면 제가 그룹장님한테 메일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PP를 많이 보는 거죠. 딴 이야기를 좀 했네. 자, 95% 신뢰 구간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신뢰 구간 구하는 공식이 자, 이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점수 정치는 구했죠, 여기에. CP 햇은 우리가 여기서 1.85로 넣었어요. 넣은 거고 제가 다 계산 안 할게요. 요것만 구해 봅시다. 이것만 구하면 카이 제곱 1 마이너스 카이 제곱 분포를 이걸 쓰면 되죠. 카이의 인버스를 쓰면 됩니다. 인버스는 되고 위 수준 5% 95% 신뢰구니까 알파를 5로 할게요. 5%로 0.05가 되는 거고 그리고 자유도가 n-1이죠. 1-2분의 알파니까 0.25가 되겠죠. 0.975가 되겠네. 0.975가 되고 알파가 5%니까 0.975가 되고 n이 지금 몇 개죠? 자, 여러분 이거를 지금 이거 전체를 그냥 하나의 그걸로 볼 거냐 아니면 개별로 볼 거냐 그 관점의 차이예요. 근데 여기서는 전체로 볼게요. 그럼 30을 쓰는 게 맞아요. 30이니까 n-1이니까 29가 되고 나누기 29 이렇게 되죠. 1.75가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계산을 하면 자 여기다가 아까 CP가 얼마였죠? 여기다 루트를 해야 돼요. 이 값에다가 0.5성을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1.85였나요? 8호 이렇게 좀 이상한데요. 일단 계산을 해볼게요. 자 다음에는 카이 스퀘어 인버스가 되고 0.025죠. 그리고 29 나누기 29 이거 전체의 루트가 되죠. 곱하기 1.8 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1.8 이게 하한이 되고 이게 상한이 되죠. 95% 확률로 이 구간 안에 있을 CP가 이 구간 안에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점수 정치는 1.85고 구간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이 CPK도 한번 이렇게 구간을 한번 추정해 보세요. 자, 아까 좀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네 가지를 CP, CPK, PP, PPK를 다 구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CP하고 PP가 차이 나는 경우는 비트윈 산포를 계산을 해야 돼요. 혹은 CPK와 PPK가 차이 나는 경우도 그러니까 C하고 P를 비교한다는 것은 비트윈 산포를 본다라는 거고 CP와 CPK가 차이 나는 경우 혹은 PP와 PPK가 차이가 나면 공정 계산을 해야 되는데 타겟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애큐러시를 높여야 된다. 평균을 타겟에 맞춰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CP가 저조한 경우는 이게 가장 문제예요. 이게 가장 저조한 거는 위딘 산포를 계산하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려운 거고 이거는 그나마 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자 비트윈 산포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최대한 웨이퍼가 진행될 때 이 첫 번째 웨이퍼, 두 번째 웨이퍼 이렇게 진행될 건데 웨이퍼가 진행될 때 차이를 그 상태를 균일하게 유지를 해주면 돼요. 이 웨이퍼 진행했을 때 조건하고 다음 웨이퍼 진행했을 때 조건하고 혹시 다른 점은 없었는지 그거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웨이퍼가 진행될 때 혹시 진행되는 조건이 차이가 나진 않았는지 잘 검토를 해주면 되고 이거는 평균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CP가 저조한 경우에 또 한 가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7주차에 우리가 배울 건데 계측기 정합성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계측기 정합성이 없으면 똑같은 거를 오늘 찍고 내일 찍었는데 값이 다르게 나와요. 계측기에 산포가 있다라는 거죠. 측정 장비가 좀 오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측정 장비가. 제가 있을 때 요즘 가장 그 반도체 내부에서 제가 벌써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 챌린지를 많이 받는 부서가 계측 쪽이에요. 측정. 왜냐하면 예전에는 반도체가 그 사이즈가 좀 컸어요. 회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 측정 오차가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30나노인데 측정 오차 1, 2나노 차이 난다고 해서 전체 130나노 중에 1, 2나노 차이는 크지 않잖아요. 물론 없으면 좋겠지만 용인할 만한 수준이었는데 반도체가 요즘 갤럭시 뭐 6 나오고 한다는데 거기 14나노 들어가거든요. 엄청 회로가 슈링크 됐어요. 미세화 돼가지고 130나노일 때 계측 오차 1, 2나노 차이 나는 게 엄청 크리티컬해지는 거죠. 14나노일 때 1, 2나노 차이 나는 건 엄청 큰 거거든요. 그래서 공정이 이렇게 미세화될수록 다 어렵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계측 부서가 많이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빼야 되나?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제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임의로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거 보시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네 가지로 구할 수 있어요. 자 CP가 가장 좋은 값이죠. 위딘 산포만 보는 거니까. 자, 그런데 보면 CP하고 CPK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PP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건 뭐냐면 이 웨이퍼별로 들쑥날쑥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 들쑥날쑥 많이 해가지고 웨이퍼 간 산포가 크기 때문에 CP나 CPK보다 PP나 PPK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위아래로 비교를 한 거예요. CP하고 PP는 별 차이가 없어요. 뭐 거의 같은 값이죠. 그런데 CPK하고 PPK가 확 작아졌어요. 왜 그렇죠? 타겟이 여기인데 데이터들이 거의 다 위에 가 있죠. 평균하고 타겟하고 이런 많이 차이 나니까 CP하고 CPK, PP하고 PPK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타겟팅의 애큐러시를 높여줘야 되겠죠. 자, 공정 능력하고 시그마 수준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우리가 공정 능력을 1이 가장 스탠다드예요. 우리 1이 가장 스탠다드인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평범하다고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많이 보는데 최근에는 1.33을 많이 요구를 해요. 1.33 이상 돼야지 우수하다. 그리고 1.67 이상 되면 아주 좋다. 자, 2.0이 되면 아주 좋은 거죠. 아주 좋은데 오히려 너무 좋으니까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좋으면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너무 좋아버리면 오히려 또 이 꼼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게 돼요. 뭐냐? 제가 그 지난 시간대 공차 분석 때 말씀드렸는데 불량률 줄이기 위해서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공차를 늘리거나 두 번째는 평균을 맞추거나 세 번째는 산포를 줄이거나. 자, 첫 번 이 2.0이나 뭐 3.0, 4.0, 2.0은 그래도 좀 인정을 많이 해요. 근데 3.0, 4.0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톨러런스를 너무 넓게 잡은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해요. 그래서 이때는 톨러런스를 반드시 검토를 합니다. 저희가 주 업무 중에 하나가 또 이거였어요. 그
우리가 반도체를 공정을 하면 공정이 많게는 뭐 500개에서 1000개 이 정도 되거든요. 500개 스텝이 있어요. 500개 스텝을 지나가면서 칩이 만들어지는데 그 스텝별로 공정 능력을 다 봐요. 공정 능력을 다 보는데 3, 4 이렇게 나오는 스텝이 있으면 그 스텝에 대해서는 이 USL하고 LSL이 정상적으로 세팅이 됐는지 검토를 합니다. 무조건 좋다고 좋은 게 아니라 뭐 반대로 톨러런스가 너무 지나치게 와이드하게 잡혀 있는지 보는 거죠. 기본 룰은 이거예요. 기본 룰. 타겟 값에 플러스 마이너스 10%. 타겟 플러스 마이너스 10%인데 그러니까 타겟의 10%. 예를 들어 타겟이 500이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50.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지 보는 거죠. 근데 공정 능력이 3이나 4 이렇게 된 스텝들 보면 가끔씩 보면 500 플러스 마이너스 200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너무 관리 이 스펙이 너무 루즈하게 와이드하게 잡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많이 악유를 해요. 공정부서하고. 이 공정에 있는 사람들을 이거를 넓게 시키면 넓게 하면 할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제 공정을 이게 관리를 진행을 하는데 이게 너무 타이트하게 잡혀 있으면 조금이라도 벗어날 여지가 많겠죠. 벗어날 확률이 높으니까 설비가 계속 서는 거예요. 이게 벗어나면 설비가 서버리거든요. 그래서 설비를 서면 다 가지고 설비 이렇게 조사해서 또 풀고 또 서고 또 풀고 이게 자기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점차 늘리다가 저희 같은 부서한테 이게 걸리는 거죠. 너무 늘려놨다. 관리를 해야 된다. 참 사람들 많이 힘들게 살아갑니다. 예. 우리는 계속 줄이려고 하고 그 사람들은 설비 서면 너무 힘드니까 계속 늘리려고 하고 우린 줄여라 늘려라 안 줄일래? 그룹장한테 전화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우리 1이라는 게 상징적인 숫자예요. 이게 평범한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4시그마까지 많이 유지하는 거고 저희가 많이 하는 게 아까 그 500개 스텝이 있다 그랬죠. 500개 스텝 중에 부서가 있어요. 500개 스텝 중에 반도체 8개 대표 공정이 있거든요. 포토, 뭐 엣치, 뭐 CMP 이렇게 8개 공정이 있는데 각 공정별로 1.33 달성률을 보는 거예요. 포토 당신들 200개 스텝인데 이 중에서 1.33 달성하는 스텝이 몇 개나 되느냐. 뭐 150개 된다. 그럼 몇 프로죠? 75%죠. 오,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품질회의 때 상을 줘요. 공정 능력을 많이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도 안 된다. 그러면 품질팀장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부서는 너무 공정 능력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팀장님이 그쪽 그룹장님한테 가가지고 또 닥달을 하시겠죠. 그래서 저희는 되게 미안했어요. 열심히 하시는 거 아는데 이게 또 참 힘들더라고요. 예. 이런 식으로 한다. 자, 여러분 이때까지 쭉 계산을 한 거는 망목 특성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망목 특성이 하한도 있고 상한도 있는 거예요. 하한도 있고 상한도 있을 경우에 우리가 계산한 걸 쭉 했는데 망대 특성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한만 있어요. 하한. 상한은 크면 클수록 좋기 때문에 컨트롤할 이유가 없어요. 떨어지는 것만 관리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CP, CPK가 CPL하고 같아요. CPL이 밑에 부분만 보는 거죠. 밑에 부분의 마진만 보는 거라서 CPL만 계산을 하면 돼요. CPL이 평균에서 LSL까지 거리가 3시그마 대비 얼마나 되느냐 보는 거고 PP도 마찬가지예요. 자, 망소 특성은 반대죠. 작으면 작을수록 좋으니까 커지는 것만 관리를 해주면 돼요. USL만 있는 거고 CP, CPK가 CPU랑 같습니다. PP, PPK, PPU 같은 거고 CP가 이렇게 되는 거죠. USL 빼기 평균이 3시그마 대비 얼마나 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이것도 힘들었어요. 제가
망대 특성하고 망소 특성이 CP 값이 하나만 나오는데 왜 CPK 내한테 계산 안 해주냐고 저한테 따지는 분들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 제가 설명하느라 많이 힘들었어요. 자, 여러분 식스 시그마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식스 시그마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기업의 전사적인 품질 활동을 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스 시그마 프로젝트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식스 시그마 프로젝트가 DMAIC 프로젝트를 활성화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Define, Measure, A, Analysis, Improvement, Control.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 처음에 정확하게 현재 스테이터스를 정량화하고 그다음 디파인을 하고 메저하고 핵심 원인이 뭔고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일을 풀어 나가자. 이거를 활성화한다는 그런 프로젝트를 활성화한다는 개념의 식스 시그마, 식스 시그마 활동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식스 시그마 품질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불량률 관점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품질이 식스 시그마 수준까지 가자라는 거죠. 자, 아까 여기서 빼놓은 게 공정 능력이 이런데 우리가 이 공정 능력을 시그마 수준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해요. 1.0이면 3 시그마 수준이다 이야기를 하고 1.33이면 우리 공정이 4 시그마 수준이다. 1.67이면 우리 공정이 5 시그마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결국 같은 건데 자, LSL, USL 있죠? 이게 타겟이 있는데 3 시그마 수준이다 하면 이 타겟에서 USL 혹은 타겟에서 LSL까지 시그마가 3개 정도 들어가는 수준이다 라는 거고 4 시그마 수준이다 라는 거는 타겟에서 어느 한쪽까지 시그마가 4개 들어가는 수준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시그마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거는 정해져 있으니까 시그마가 작으면 작을수록 많이 들어가겠죠. 시그마가 작다는 게 공정 산포가 작다는 거죠. 공정이 우수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갔지? 그래서 공정력이 2라는 거는 6 시그마 수준. 6 시그마 수준이라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 시그마가 6개 들어갈 정도로 시그마가 작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USL 빼기 LSL 나누기 6 시그마인데 한쪽이 6개가 들어가니까 이게 12 시그마가 되겠죠. 그래서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여기서 간단하게 3을 곱해주는 개념이에요. 3을 곱해주는 개념.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한다. 현업에서는 이렇게도 많이 합니다. 당신 공정 몇 시그마 수준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자, 6 시그마라는 거는 아까 이거예요. 톨러런스가 12 시그마 수준이다. 톨러런스에 시그마가 12개 들어갈 정도로 시그마가 작다라는 거예요. 산포가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쪽으로 6 시그마가 되는 거고 근데 좀 용인을 해주는 게 뭐냐면 액큐러시를 어느 정도 용인을 해줘요. 액큐러시를 우리가 1.5 시그마보다 작도록 계산하는 건데 1.5 시그마까지는 시프트 어느 정도 시프트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6 시그마 정도 수준을 달성을 했으면 6 시그마가 이제 CP가 2인 거죠. 이 정도로 달성을 하면 공정 평균은 타겟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5 시그마는 자연 변동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정확하게 맞추면 좋겠지만 1.5 시그마까지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 시그마 수준이다 그러면 CP는 2가 돼야 2 이상 2가 돼야 되는 거고 CPK는 1.5 시그마만큼 흔들리는 것을 감안을 해주면 최소 1.5 이상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1.5 시그마 이상 더 벗어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6 시그마 수준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자, 3 시그마하고 6 시그마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3 시그마 하면 우리가 불량률이 발생할 확률이 이 ppm 단위죠.
ppm 단위에서 0.27%예요. 양쪽으로 0.135%, 0.135% ppm 단위로 하면 100만 개 중에 1350개 분량, 이쪽으로 1350개 분량.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식스 시그마를 달성했다. 그러면 분량이 발생할 확률이 0.001%, 엄청 작죠. 100만 개 중에 한 개도 아니고 0.001개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식스 시그마를 달성하면 분량이 하나도 안 나온다. 이런 개념이죠. 우리가 식스 시그마를 달성을 하면 공정 능력은 1이에요. 1이고 3 시그마를 달성하면 공정 능력이 1이고 6 시그마를 달성하면 공정 능력이 2가 되고. 자, 여러분 자, 조금 더 구체화를 한 건데 1 시그마 안에 들어갈 확률은 1 시그마를 벗어나는 확률은 31.73%, 2 시그마를 벗어나는 확률은 약 4점 몇 프로가 되겠고, 이게 들어오는 확률이죠. 1 시그마 안에 있을 확률, 2 시그마 안에 있을 확률, 3 시그마 안에 있을 확률, 4 시그마, 5 시그마, 6 시그마. ppm으로 벗어나는 범위를 ppm으로 계산을 하면, 환산을 하면 이렇게 돼요. 3 시그마가 2700 ppm이고 6 시그마 되면 아까 양쪽으로 0.001 ppm이었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하면 0.002 ppm이 되는 거예요. 한쪽에 0.001, 이쪽에 0.001. 그래서 3 시그마에서 6 시그마로 오면서 분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죠. 그래서 이거를 목표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게 6 시그마 운동인 거고, 우리가 1.5 시그마만큼 그 변동이 가능해요. 자연 변동이라 그래가지고 1.5 시그마까지는 우리가 허용 가능합니다. 허용을 많이 해줘요. 자, 1.5 시그마 옮겨졌다고 생각했을 때 1 시그마 안에 들어가는 비율을 본 거예요. 그랬을 때 3 시그마 수준만 돼도 우리가 1.5 시그마 벗어나면 꽤 많이 분량이 발생하죠. 4 시그마도 꽤 분량률이 높아요. 1.5 시그마 이동했을 때 6 시그마 되면 이제 3.4 pp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창 6 시그마가 유행할 때 신문에 보면 3.4 ppm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분량률을 100만 개 중에 3.4개로 줄이는 활동 이렇게 해가지고 그 3.4가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죠. 자, 보면 이렇게 있을 때 LSL, USL 타겟인데 1.55만큼 해서 이렇게 되면 CP가 2.0이면 여기가 6시그마죠. 6시그마인데 1.5 시그마만큼 이동하면 여기가 4.5 시그마가 되는 겁니다. 결국 4.5 시그마를 벗어나는 확률이에요. 이게 3.4 ppm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정확하게 1.5만큼 떨어졌을 때 1.5 시그마만큼 떨어졌을 때 계산하면 CPK가 1.5예요. 근데 1.5 시그마마다 더 떨어지면 이게 더 줄어들겠죠. 근데 평균이 이 사이에 유지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타겟으로 가까이 갈수록 1.5에서 2.0으로 올 겁니다. 그러니까 6 시그마라는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CPK는 2 이상 커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타겟팅이 됐으면 2가 될 테지만 어중간하게 이렇게 있으면 뭐 1.7, 뭐 1.8 이렇게 되겠죠. 근데 1.5 시그마에 딱 이렇게 있으면 1.5인 거고. 여러분 오늘 좀 시간이 빨리 마쳤네. 여러분 오늘 공정 능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나요? 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공정 최적화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날 퀴즈를 칠 거예요. 퀴즈를 많이 쳐봤죠? 지난 학기에 퀴즈를 칠 거고 범위는
이 4개가 될 거예요. 4개가 될 거고 시험 그 수업 끝나기 전 30분 동안 칠 거고 5문제고 점당 한 문제당 1점. 5문제니까 5점. 이거고. 여러분 그 팔레시 알고 있죠? 4번 칠 거예요. 4번 칠 거고 이번에 한 번 치는 거고 최하점 맞은 퀴즈는 제외를 할 거예요. 오픈북입니다. 오픈북이고 계산기를 가져오세요. 계산기를 가져와야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